AI가 제공이 되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훨씬 적은 비용과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변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또 다른 어떤 도구가 주어진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도구들 써가지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얘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면 로봇을 움직이는 브레인이자 도구가 되고, 전기나 모터처럼 앞으로 이 시점에는 더 많은 곳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채팅하고 있지만 코딩을 거쳐서 이미지 나오고 영상 나오고, 여기에서 뭔가 엣지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찬스가 올 거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생성형 AI에 대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NC소프트에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과 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튜터러스 랩스라고 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임준호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어 인공지능 10년 장기 과제 책임을 하였었고요. 저는 KH테크펀드 제너럴 파트너 DJ스트 전기전자 컴퓨터 과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시훈입니다. AI,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 본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된 거는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챗 GPT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대중에게까지 그 파급력이 퍼졌는데, 사실 요새 어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각자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되게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 오픈 AI의 GPT-4 이후로 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클라우드 발전한 거랑 좀 같이 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스토리지하고 컴퓨테이션 인프라 제공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수많은 다양한 도메인별로 좋은 서비스를 만든 기업들 중에 진짜 커진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이 AI 분야 같은 경우에도 큰 덩치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있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근데 그 다음으로 버티컬이에요. 좁혀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LLM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LLM이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이랑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 제공하고 엄청 생태계 크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NC같이 특화된 느낌의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도메인이 다르잖아. 도메인이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딴 걸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각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인텔리전스의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력 코어가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AI 회사다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영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티컬 영역은 이제 중소형 LLM, 비용과 데이터 보안 이걸 하면서도 성능이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져서 각각의 버티컬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NC에서 하고 있는 게임 특화 LLM처럼 금융이다, 교육이다, 법률이다 각 도메인에 특화된 LLM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 쪽에 런웨이가 확 뜬 게 비슷한데, 이 런웨이라는 회사는 동영상 부분에 특화를 해서 생성을 하게 만든 기술 회사예요. 요새 제일 핫한 네, 요번에 이제 수조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업 가치가. 말을 넣으면 짧은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영화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쓰이기 시작하다가 걔네가 이제 되게 유명해진 게 아카데미상 시상 이번에 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그걸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돌들이 막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거 있거든요. 촬영은 진짜 스틱으로 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원시적으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을 전부 런웨이 써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엣지가 있는 거죠. 그런 엣지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NC에서 최근에 공개한 거대 언어 모델 바르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버티컬에 좀 특화된 언어 모델인 거죠. 그럼 개발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연구를 해왔었고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이제 하는 정말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큰 회사랑 정면으로 승부해가지고 규모나 이런 거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하는 컨텐츠 분야, 특히 게임 쪽에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언어 모델들을 잘 만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거나 창의력을 보조해주는 도구나 게임에서의 새로운 유저 경험을 창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몰라서 GPT-4가 그렇게 성능이 좋으면 다른 기업도 그냥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질문이고요. GPT-4가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답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진짜 버티컬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또 하려고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게임 도메인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큰 AAA 게임 개발하려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려요. 그거를 좀 줄여서 뭐 1-20%라도 이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고요. 이 질문은 저도 잠깐 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팀을 만났었어요. 파이어플라이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오픈소스 모델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자체 모델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체 모델을 개발했냐고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의외의 답을 하나 얻었어요. 어도비 모델은 전부 자기들이 저작권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갖고 트레이닝을 했답니다. 그래서 100% 자기네 소유에서 나온 파생이기 때문에 소송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좀 중요한 요소일 텐데,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서 썼고 또 근간적인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어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어가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긁을 수 있는 모든 인터넷 한국어 데이터들 많이 긁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게임 관련 데이터라든지 한 10여 년 동안 NLP 연구하면서 갖고 있었던 사전학습 데이터들 모든 걸 다 썼고요. 저희가 구글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보면 영어가 주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소수 언어들도 들어가거든요.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저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시간 기계 번역 기술도 오래전부터 개발해서 이미 게임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모델들은 전부 바이링구얼로 학습하고 있거든요. 게임 내에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게임에 보면은 뭐 세계관 같은 데이터들도 있고요, 스토리들도 있고 퀘스트들도 있고 대사 같은 것들도 있고, 출시된 것들 말고도 개발 중에 중간에 뭐 자초되거나 개발 중인 거나 그런 것들이 잘 DB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세계관 같은 게 좀 판타지컬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판타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한 모델은 판타지를 좀 더 잘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저희도 이제 학습을 해보면은 무조건 막 많이 데이터를 넣는다고만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학습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이 판타지 데이터를 뭐 너무 많이 넣었다 이러면은 원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런 판타지 세계관의 어떤 말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걸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챗GPT나 이런 걸 보시면은 결과가 뭐 너무 잘 나오니까 굉장히 개발 과정도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정제하고 선별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습하는 데이터 안에 어떤 바이어스 된 거나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고품질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모델이 커갈수록 또 양상이 달라요. 크기가 작을 때는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성능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델이 조금 더 커지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지점에 오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데이터들이 섞이면 이상한 말들을 막 생성한다거나. 이게 진짜 별로 멋있지가 않은 게, 게임 이제 출시를 하면 별의별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괴한 행동을 해서 랩업을 한다든지 탈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지랭귀지 모델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별별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유도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출시를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레드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유도신문하고 이상한 거 유도해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프로페셔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페셔널들한테 그런 걸 던지게 해가지고 별별 상황들을 다 발생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또 벌어지죠. 악성 유저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악성 결과를 끄집어내는지도 사전에 이제 패턴 같은 것들도 발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보면 그래서 아예 챕터 제목이 레드티밍 해가지고 자기들 레드팀이 가지고 했던 평가 결과들을 같이 논문에 싣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과 관련돼 있는 케이스들을 뭐 학습 데이터에 더 많이 보강을 한다라든가, 그걸 뭐 프롬프팅을 할 수도 있고 학습 데이터를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업의 이제 노하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지금 과정에서 그 인력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기획분들이 뭔가 기획을 했을 때 아트 직군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아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언어 모델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기획자분들이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근접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실제 아트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트 생성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뭐 상자나 의상 이런 것들도 시즌이라든지 혹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다채롭게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예전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작업자들이랑 퀘스트를 생성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컨셉 같은 걸 주면 스토리를 일정 부분 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 맞는 퀘스트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시키고 퀄리티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사에서 비용을 줄이게 되고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게이머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유저나 게이머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까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같은 세계관 안에서 모든 유저들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잘 아는 MMORPG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 유저들은 어떤 정해진 퀘스트를 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었는데 이제 LLM을 사용해서 결국은 NPC들이 살아있고 그 안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세계관이나 이걸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NPC한테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어제 옆에 대장간 어디 가서 검을 새로 하나 맞췄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셨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세계관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한 교육 챗봇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하셨잖아요. 이 생성형 AI를 구체적으로 교육의 어떤 부분에 이용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한다. 근데 그때는 보통 이제 애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얘는 요걸 맞고 요걸 틀렸으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거고 요 정도의 문제를 얘한테 주면 될 거다 라고 하는 수준이었다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는 수학 문제가 하나 주어지면 애가 이걸 풀잖아요. 맞았으면 풀이 과정이 정확하게 애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는지, 틀렸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힌트를 줘서 그 옆구리를 쿡쿡 찌르듯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직접 가르치는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증이 드는 거는 같은 지도라고 해도 사람한테서 주어지는 거랑 챗봇한테서 주어지는 게 효능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챗봇 같은 형태로 하면은 만약에 학생들이 불응을 한다거나 실제 저희가 학생들의 질문을 그날 수업을 하고 나서 다 수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껄끄러워하고. 근데 챗봇이 있으면 쉽게 다 이걸 물어봐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제 사람 선생님한테 얘는 어떤 문제를 잘 풀었고 어떤 문제에서는 불응을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모아서 다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항상 사람들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학생들과 AI 간의 인터랙션은 음성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열려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 현장에서 특히 과외 선생님 개인 맞춤형으로 붙인다는 걸 우리가 돈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엄청나게 비싼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 큰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 언어 모델들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저희가 이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우리 거에 맞게 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단순하게 프롬프트만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면 이 서비스가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쓰이게 될 때 차별점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고민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다른 아직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API를 열어줄게. 그럼 너희가 와서 이거 API를 써서 서비스를 만들어봐 라고 하지만 NC와 같은 경우에는 AWS의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각 기업은 데이터를 올리고 NC는 모델을 업로드하면은 파인 튜닝을 해서 자체 모델을 서빙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가져왔을 때 성능,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혹은 추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NC 거는 이제 동급 대비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 평가 결과 나왔던 게 있어서 다른 국내에 있는 LLM 하는 기업들보다는 파인 튜닝 가능한 NC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튜터링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성형 AI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다변화될 수 있고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또 다른 어떤 도구가 주어진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도구를 앞으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이용해 가고 콘텐츠 산업, 콘텐츠 창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전망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콘텐츠 쪽으로 보자면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기술 발전의 어떤 혜택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인들한테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왔어요. 처음에 PC도 그랬고 클라우드도 더 많은 회사들이 인프라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용화해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제공이 되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훨씬 적은 비용과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변해가는 건데 그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채팅하고 있지만 코딩을 거쳐서 이미지 나오고 영상 나오고 이들 각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여기에서 뭔가 엣지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찬스가 올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을 보는 관점이 이제 그냥 언어를 생성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얘가 하나의 지능 도구, 에이전트. 그리고 얘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면 로봇을 움직이는 브레인이자 도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전기나 모터처럼 앞으로 이후 시점에는 더 많은 곳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계속 신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뺏기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더 고차원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입장에선 내가 불필요하게 들였던 많은 시간을 줄이고 그걸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도 맞거든요. 저는 상상을 많이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챗GPT 같은 게 텍스트로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코드도 될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데서 보면은 게임의 로그를 받아서 이 전체 월드를 설명하는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도구들 써가지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